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굳게 믿고 있던 그 작고 반짝이는 귀여운 요정, 그 팅커벨이, 팅커벨이요. 네, 그 팅커벨이 사실 막 나비에 가까운 약간 기괴한 모습이고, 심지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치명적인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비극적인 존재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동심이 확 깨지는데요. 그쵸.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단순한 동화의 배신을 넘어서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조립하는 열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의 깊은 탐구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우리가 보통 그 대중매체나 요약본을 통해서 지식을 되게 피상적으로 소비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겉핥기식으로요. 네, 근데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텍스트의 진짜 민낯을 딱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지 구조에 균열이 가고 새로운 사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균열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만들어내는 현장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유튜브 채널 브라이언 북클럽, 그러니까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진행된 하드북 텔링 세션인데요. 이게 제임스 매스투베리의 고전 명작이죠. 피터팬의 203페이지 딱 한 장을 놓고 벌어지는 엄청난 지적 퍼포먼스입니다. 단 한 페이지만을 다룬다는 게 벌써 밀도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네네. 더 놀라운 건요. 이 무거운 텍스트를 직접 해치하고 전달하는 북텔러, 그러니까 북텔러 역할을 맡은 세븐이라는 분이 무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거예요. 와, 고등학교 1학년이요? 진짜 대단하네요. 대박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아주 예리하게 이끌어가는 리스너 겸 주제자로 브라이언 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랑 노련한 주제자가 고전 텍스트 한 페이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끝장 토론을 벌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하드북텔링이라는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런 깊이가 가능한지 그 뼈대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조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인 리허설, 그리고 그 모든 걸 쏟아내는 메인 북텔링,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인 리허설부터 한번 짚어보죠. 영상 보니까 이 리허설이 3개 조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육하 원칙, 즉 OW1H에 기반한 브리핑이고 두 번째가 육하 원칙 디스커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섹션 프리뷰였어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근데 사실 전문가님, 이 육하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됐는 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요. 그쵸? 아주 익숙한 틀이죠. 근데 이 뻔한 도구를 굳이 고전 문학을 분석하는 첫 단계에 쓴다는 게 처음에 좀 너무 기계적인 접근 아닌가 싶었단 말이에요. 아,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약간 구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이 세션에서 OW1H는 그냥 줄거리를 쓱 요약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텍스트를 진짜 원자 단위로 쪼개버리는 외과 의사의 메스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메스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북텔러 세븐이 그 203페이지에서 뽑아낸 단 하나의 핵심 문장, 그러니까 키 센텐스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요. 너희는 요정을 믿니? 피터가 외쳤다. 영어로는 Do you believe he cried였죠. 맞습니다. 근데 세븐 학생이 이 짧은 문장을 고른 이유를 아주 건조하고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제시하거든요. 네, 첫째, 팅크가 죽어간다. 둘째, 아이들을 살린다 이거였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OW1H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시나요? 보통 독자라면 그냥 아, 피터가 다급하게 소리쳤구나 하고 감정에 이입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불쌍하다 어떻게 이러면서요. 네. 근데 육하 원칙의 메스를 딱 들이대면 이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사가 걸린 물리적인 조건부 상황이라는 인과관계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주제자 브라이언과 세븐이 그 디스커션을 할 때 텍스트를 딱딱 분류해내는 방식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철저히 구조를 보는 거죠. 감정을 쫙 빼고 주제자가 세븐한테 이 장면의 시발점, 그러니까 이벤트가 뭐냐고 딱 묻잖아요. 네네. 그때 세븐이 피터는 두 팔을 벌렸다. 영어로는 Peter flung out his arms 라는 그 물리적인 행동을 탁 집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자 브라이언이 이번엔 그럼 그 행동이 담긴 그릇, 즉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곳엔 아이들도 없었고 게다가 밤 시간이었다. 이 문장을 분류해서 탁 제시하고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인물의 동작이랑 시공간적 배경을 철저히 분리해서 인식하는 훈련이거든요.
피터가 팔을 벌린 행위, 이게 what이죠? 이게 아이들이 없는 한밤중이라는 when, 그리고 where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장면을 그냥 글자로 쓱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완벽한 영화적 미장센으로 딱 구축하게 되는 거죠. 정보의 위계를 확실히 나누면서요. 사진을 짓는 약간 건축 작업이었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리허설로 뼈대를 튼튼하게 잡았다면 이제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집을 지어 올릴 차례잖아요. 그게 바로 총 6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메인 북텔링이고요. 네, 드디어 본 무대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각이 바로 한국어 연상독백이랑 영어 연상독백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저 여기서 좀 반발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반발심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이 연상독백에 적용되는 물리적 규칙들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책을 편하게 손에 쥐지도 못하게 하고요. 네,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두어야 하죠. 네, 게다가 글씨를 뚫어지게 보면 안 되고 엿보듯이 스캔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선 배분도 아주 엄격하죠. 맞아요. 시선 배분이 9대 1이었어요. 앞을 보고 읽는 시간이 9, 글자를 스캔하는 시간이 1. 고개 움직임도 제한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고개도 로봇처럼 휙 돌리지 말고 책이랑 대화하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텍스트 삐딱하게 놓고 달달 외워서 연극하는 거, 이거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는 암기식 훈련의 끝판왕 아닙니까? 왜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제약을 두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진짜 까다롭고 숨막히는 낭독 규칙 같잖아요. 네, 완전 체력장 같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인지과학을 완전히 역이용한 엄청나게 정교한 뇌 해킹입니다. 혹시 그 규칙들 중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요. 글씨나 책을 보는 그 일의 순간에는 절대 내고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규칙이요? 맞습니다. 오직 고개를 돌려서 책이랑 다른 방향을 보거나 눈을 감은 순간, 즉 그 구의 시간에만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엄청난 구두쇠거든요. 구두세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요. 왜 무조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지름길만 택하려고 해요? 만약에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동시에 입으로 소리를 내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줄줄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뇌는 문장의 의미를 깊게 상상하거나 시각화하는 아주 고된 과정을 그냥 싹 다 생략해버립니다. 시각 정보를 바로 음성 정보로 즉각 변환하는 그냥 기계적인 출력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일종의 커닝 페이퍼가 딱 있으니까 굳이 뇌가 그 의미를 막 씹어삼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책을 보는 그 순간에 음성 출력을 강제로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엄청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소리를 못 내니까 꽉 막히는군요. 네, 1이라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텍스트로 훔쳐본 뒤에 9의 시간 동안 허공을 보면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뇌는 살기 위해서 그 찰나의 문장을 이미지로 확 변환해서 단기 저장소에 우겨 넣어야만 합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건 텍스트를 억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시각화하게 만드는 훈련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 세븐이 그 연상독백할 때 톤이 엄청 차분했잖아요. 그게 이제야 이해가 확 돼요. 네,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나요? 있잖아요. 그러나 피터는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을. 생각보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걸 한국어로 되게 진중하게 내뱉고 네네. 이어서 바로 But he addressed all who might be dreaming of the Neverland 하면서 영어로 딱 내뱉는데 이게 단순한 암송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자기 안에서 완벽히 렌더링이 딱 끝난 장면을 묘사하는 진짜 연극 배우의 독백 같았거든요. 완벽하게 보셨습니다. 책이라는 매개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활자를 진짜 내 피와 살로 만드는 체화 과정인 거죠.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텍스트를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미 완벽히 체화했잖아요. 인지적 체화만으로는 부족해요. 머릿속으로 완벽히 외우고 상상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상상이 엇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텍스트의 사실관계를 파고드는 다음 조각들, 바로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과
영어 질문과 대답, 즉 Q&A 단계로 숨 돌릴 틈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약간 쫄깃한 스릴러로 싹 돌변하잖아요. 네, 텍스트를 몸으로 체화시켰으니 이제 그 서사의 민낯을 영어로 샅샅이 신문하는 거죠. 그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그 팅커벨 이야기요. 주제자 브라이언이 진짜 날카롭게 영어로 딱 묻잖아요. What is Tinker? How does it look like? 팅커가 대체 뭐냐? 어떻게 생겼냐? 저 여기서 대중문화가 심어준 환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세븐이 그 원전에 딱 기반해서 아주 무덤덤하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예쁜 소녀는 환상이고 사실 라비, 버터플라이에 가깝다고 딱 대답하는데 충격적이죠. 완전 팝컬처가 덮어씌운 이미지가 와장창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게 텍스트를 끊임없이 신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호스트님, 이 신문 과정을 굳이 왜 모국어인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진행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유창성도 키우고 일석이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안전망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안전망이요? 네, 익숙한 모국어로 대화를 하면요. 우리 뇌는 다시 편해지려고 해요. 적당히 아는 단어들 막 버무려서 대충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스르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아, 말빨로 때운다. 그렇죠. 하지만 외국어로 묻고 답하는 순간 오직 방금 전 자신이 체화한 그 텍스트의 논리 구조, 팩트 그 자체에만 완벽하게 기대야 합니다. 서사의 뼈대가 부실하면 영어 대답도 그 자리에서 즉각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와, 도망갈 구석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어쩐지 이 Q&A 세션 듣다 보니까 진짜 막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아주 팽팽하죠. 근데 그 팅크가 독 포이즌을 마셨다는 엄청난 진실도 이 논리적인 추적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진짜 끈질기게 Why랑 How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던집니다. 후크 선장은 어떻게 아이들을 협박했나? 네. 그래서 알아낸 피터의 집 입구가 정확히 어디였나? Bottom of the tree, 바로 나무 밑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후크는 거기 잠입해서 대체 무엇을 했나? 약, 메디신을 독, 포이즌으로 몰래 바꿔치기 했죠. 세상에. 피터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평소처럼 그 약을 마시려고 했는데 팅크가 위험을 직감하고 피터 대신 치명적인 독을 홀랑 마셔버린 거고요. 맞습니다. 와, 이 과정을 영어 Q&A로 하나하나 복원해내는데 이건 진짜 뭐 완전히 다크 누아르 복수극 스릴러 아닙니까? 스릴러 맞죠? 만약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소파에 딱 누워서 텍스트를 눈으로 스르르 훑었다면 그냥 요정이 아프구나 슬프네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겼을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근데 육하원칙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그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희생 그리고 음모의 밀도가 진짜 폭발적으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텍스트 소비를 원천 차단하고 서사의 가장 깊은 해구까지 독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는 아주 무거운 닷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닷이요? 네.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텍스트는 더 이상 외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내면의 지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럼 텍스트를 해부하고 체화하고 영어로 논리적으로 신문하는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만약에 여기서 그냥 딱 끝난다면요? 이건 그냥 피터팬을 아주 기깔나게 분석한 똑똑한 고등학생의 훌륭한 영어 독후감 딱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닐까요? 이 100년도 넘은 동화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최종적인 관문이 남아있잖아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텍스트 안에 예쁘게 머무는 게 아니죠. 네, 그것을 현재의 내 삶으로 끄집어 당겨서 나만의 사유를 폭발시키는 것,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북텔링의 마지막 두 조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조각이 바로 존귀한 질문이랑 최고의 영어 단어 시간이죠. 네, 리버럴 퀘스천과 베스트 잉글리시 보캐블러리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존귀한 질문이라는 한국어 번역이 참 낯설었어요. 원어로는 리버럴 퀘스천이잖아요. 리버럴 하면 약간 자유로운 혹은 뭐 교양의 이런 뜻이 먼저 떠오르는데 왜 굳이 존귀하다고 번역을 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버럴 아츠, 즉 인문학의 어원이 로마 시대의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곧 자유인의 기술에서 왔거든요. 자유인의 기술이요? 네, 텍스트를 쓴 작가의 의도나 권위에 맹종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아주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해방시켜서 자기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로 삼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의 독서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북텔러가 텍스트 안에서 길어올린 그 하나의 질문이
내 삶을 쾅 흔들고 사유를 해방시킬 때 그 질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해지는 것이죠. 와, 작가의 텍스트에서 나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자유의 질문이군요. 북텔러 세븐이 그 203페이지 수많은 문장 중에서 단 3단어만을 이용해서 던진 그 존귀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너희는 요정을 믿니? Do you believe? 맞습니다. 이 질문을 고등학생인 세븐이 어른인 브라이언한테 딱 던졌을 때 영상에서 느껴지는 그 공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주제자 브라이언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텍스트의 해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 때, 네, 요정을 믿습니다. 같은 그런 1차원적인 대답이 아니었죠. 맞아요. 브라이언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압권이었죠. 피곤한 일상을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상상 속에서 자기만의 또 다른 삶을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활동들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팍팍한 현대인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요정이란 건 날개 달린 환상의 생명체가 아니라 어두운 밤에 현실의 중력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탁 지탱하게 만드는 꿈과 상상력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피터팬의 다급한 외침이 2026년을 버텨내는 한 어른의 깊은 철학적 사유로 완벽하게 치환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고전이 왜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인지,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마지막 조각, 최고의 영어 단어 선정 역시 이 체화의 정점을 제대로 찍어주죠. 네, 세븐 학생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address였죠. He addressed all who might be dreaming. 그는 꿈꾸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문장이요. 네. 보통 우리는 address 하면 주소, 아니면 연설하다. 이 정도로만 외우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죠. 하지만 세븐은 이 단어를 텍스트의 깊은 맥락 속에서 간절함을 담아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보내다 라는 아주 심연의 뜻으로 확 끄집어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건축물에서 하중을 견디고 있는 단 하나의 코어 기둥을 딱 찾아내는 작업 같다. 코어 기둥이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건물 전체에 수만 개의 벽돌이랑 막 화려한 장식이 있지만 결국 그 건물이 안 무너지게 지탱하는 건 숨겨진 핵심 기둥 하나잖아요. 그렇죠. 피터가 네버랜드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진짜 절박하게 자기 심장을 뜯어 보내듯이 구조 요청을 하는 그 마음, 그 서사의 엄청난 하중을 어드레스라는 단어 하나가 온전히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 단어를 딱 이해하는 순간 작가의 의도라는 건축물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야, 통찰이 대단하십니다. 수많은 정보 더미 속에서 내 사유를 지탱할 단 하나의 기둥을 스스로 찾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이 하드북텔링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문학적 근력이거든요. 인문학적 근력. 네. 세븐이 이 세션을 마치면서 남긴 소감이 그 근력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하드북텔링의 치열한 공간에 들어와서 리스너이신 브라이언 선배님과 나누는 시간이라 너무 의미가 깊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제 갓 고등학생이든 청소년이랑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이 피터팬이라는 텍스트 하나를 딱 매개로 세대랑 역할을 완전히 넘어서 진짜 완벽한 지적 동지로서 교감하는 모습.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식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걸 넘어서 서로의 삶에 공명하면서 새로운 지혜로 창조되는 인문학의 진정한 퍼포먼스였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은 탐구는 단순한 효율적인 독서법 강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클릭하기도 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할지 쉴 새 없이 요약해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네, 다 떠먹여주죠. 우리는 점점 정보를 소비하는 데는 엄청 익숙해지는데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체화하는 방법은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하드북텔링의 전 과정은 그 거대하고 수동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네. 텍스트를 내 손으로 직접 해체하고 시각화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면서 내 목소리로 뱉어내고 또 집요하게 논리를 신문한 끝에 마침내 내 삶의 질문으로 딱 연결해내는 아주 주체적인 지식 창조의 훈련인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토록 숨막히게 진짜 뼈와 살이 되도록 치열하게 소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터팬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에게 던졌던
너희는 요정을 믿니? 라는 외침. 그것은 결국 순진무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생존의 요청이었죠. 네, 독을 마시고 차갑게 식어가는 팅크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요청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쳐주는 아이들의 굳건한 믿음만이 그 꺼져가는 불빛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을 향한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그 무거운 중력에 짓눌려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다면 당신이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해서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나는 믿는다고 외쳐주어야 할 당신만의 요정, 당신만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밤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피드를 딱 끄고요. 침대에 누워서 나만의 네버랜드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주소, 즉 애드레스를 한번 적어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So, what if reading a single page of a children's book required the physical discipline of a stage actor? And, the analytical rigor of a detective. Right, exactly. I mean, normally sitting down with a novel is this casual, almost passive retreat. You slump into a comfortable chair, maybe your eyes glaze over a few paragraphs. Your mind wanders to what you're having for dinner, yeah. Yeah, and then you just keep flipping pages. But today, we're going to explore a framework that treats reading like, well, an extreme cognitive sport. It completely dismantles our modern habits of just skimming for the plot. Instead of just consuming a book, this method forces you to interrogate it, internalize it, and ultimately perform it. And that is the core mission of our deep dive today. We're exploring a highly structured, really intense method of literary analysis called a book-telling performance. Specifically, we're looking at a hard book-telling session. Right. Developed by a group called the Brian Book Club. And we have this transcript of a session featuring a high school freshman named Seven. Who takes on the role of the book teller. Exactly. And an older member named Brian who acts as the listener and presider. The term hard in hard book telling is incredibly deliberate here. It distinguishes this practice from, soft or casual reading. It demands full,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 engagement. The performer isn't just reciting, right? No, not at all. They are utilizing a humanistic perspectiv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author's world and our own. To understand just how intense this gets, we're going to look at how Seven and Brian dissect exactly one page. It's page 203 of J.M. Barrie's classic novel, Peter Pan. And in doing so, we uncover some really dark, forgotten story details. And arrive some surprisingly vulnerable human truths. Okay, let's unpack this. Because before they even get to the story of Peter Pan, the actual bodily mechanics of this book telling are, they're staggering. They really are. The performance is primarily built around what they call the imaginary monologue phase. Right, there's a Korean imaginary monologue and an English one. Exactly. But the physical constraints are identical for both, and exceptionally strict. First off, the book teller Seven, in this case, he can't simply hold the book in his hands. Wait, he can't even hold the book. No. The book must be placed diagonally on the table at a precise 45-degree angle. Wow. Just visualizing that setup changes everything, doesn't it? If the book is angled away from you, you physically cannot hunch over it like a student cramming for a test. Right. You are forced to sit up, open your chest, and maintain a performer's posture. And I imagine that physical posture dictates the mental state. It absolutely does, and that open posture supports the most difficult rule of the framework, which is the 9.1 ratio. Okay, break that down for me. What is the 9.1 ratio? The book teller has to distribute their gaze so that they spend 9 parts of their time looking forward, actively addressing the audience. And only one part peering down to scan the text. Exactly. 90% of the time, your eyes are on the room, not the book. That reminds me of a seasoned musician reading sheet music. That's a great analogy, yeah. You don't stare at the notes on the stand the whole time you play. You glance down to absorb a measure, you internalize it, and then you play it out to the concert hall. And to enforce that internalization, the Brian Book Club employs a strict rule of silence. A rule of silence while reading aloud. Well, the performer must never make a single sound while their eyes are on the text. Oh, I see. You scan the words silently. You're only permitted to speak when you turn your head slowly and naturally away from the book, or when your eyes are completely closed. I have to push back here a little bit.
Doesn't this ruin the magic of reading? How do you mean? Like, if you take a whimsical fantasy book like Peter Pan and treat it like a math equation with 9.1 eye contact ratios and strict rules of silence, aren't you just killing the joy of getting lost in a story? Well, what's fascinating here is the cognitive mechanism behind these rules. It actually magnifies the magic, but it changes the reader's role from a passive spectator to an active mediator. Okay, an active mediator. Yeah. By separating the act of seeing the words from the act of speaking them, reading becomes this calm, reflective utterance. It's almost like a free association monologue. So when Seven looks at the text, he's absorbing J.M. Barrie's intent. Yes, and when he turns his head slowly to the audience and the rules specify, it must not be a quick snapping motion, but as natural as a conversation. Right. He becomes an actor testifying about what he just witnessed in that fantasy world. It turns the reader into an ambassador of the text, basically. You cross the border into Neverland, gather the intelligence, and then cross back over to deliver the message to the audience in the room. That's a perfect way to put it. But how on earth does a high school freshman manage 90% eye contact without completely forgetting the narrative? They must have to internalize the text first. Oh, totally. That brings us to the segment that precedes the performance, called the rehearsal. And the intellectual preparation here is just as systematic as those physical rules. So how does the rehearsal work? It's broken down into 3 distinct parts. You have the 5W1H briefing, the 5W1H discussion, and the section preview. Okay, so we're talking about the classic journalistic questions: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Exactly. but applied to a single page of fiction. Right. During the briefing and discussion, Seven and Brian don't just summarize the plot. They surgically dissect it. Okay. Brian asks Seven to pinpoint the exact starting point of the scene, the absolute physical catalyst. And Seven identifies the, quote, Peter flung out his arms. It's like finding the load-bearing wall of a house. Yes. If you take away that specific, violent, physical action of a boy throwing his arms out, the entire emotional architecture of the following scene just collapses. You have to start with the physical movement. And from there, they establish the physical background of the stage. Seven knows from the text there were no children there, and it was nighttime. So instantly, the 5W1H discussion has constructed this mental set. A dark, isolated space, devoid of children, initiated by a sudden physical gesture. Yeah, and this intense briefing leads to the ultimate challenge of the rehearsal phase. Seven has to select one single key sentence for the entire section. Just one sentence for the whole page. Just one. He has to scan the page and decide which string of words carries the entire weight of the narrative. And he chooses the line, "Do you believe?" He cried. Wow. And Brian, acting as the presider, demands the reasoning behind this choice, right? Why does this specific question outrank all the other descriptive text on page 203? Yes. And Seven provides this devastatingly stark 2-part justification. He says, number 1, Tink is dying. And number 2, the children save her. That is the entire mechanical engine of the scene. Tinkerbell's light is fading, she sits up briskly on her bed, and her survival hinges entirely on whether unseen children will clap their hands. Exactly. Brian actually calls Seven a pro for capturing this emotional line so perfectly. The praise is totally earned because this process develops a very specific type of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to filter out noise. Absolutely. In our daily lives and in most casual reading, we're just bombarded with extraneous data. Right, all this extra detail. Yeah. But by isolating Tinkerbell's fading light and the ultimate question of belief, Seven isn't just identifying a plot point. He's isolating the narrative stakes. He's learning how to locate the emotional fulcrum of a complex situation. Which is an incredibly rare skill. I mean, if a teenager learns how to find the emotional fulcrum in a dense piece of classic literature, they can apply that same analytical framework to a chaotic, real-world problem. Oh, 100%. They can walk into a boardroom or a difficult personal conflict and ask, what is actually at stake here? What is the core truth beneath all this noise? And finding that core truth is the perfect segue into the next major segment of the main book telling, which is the English question and answer and the storytelling phase. Okay. Because once they establish the stakes, Brian interrogates Seven's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English text, stripping away all the assumptions we usually bring to the table.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for me, because if you ask someone on the street to picture Tinkerbell, their mind immediately goes to cultural osmosis, you know? Right, the Disney version. Exactly. They picture the Walt Disney animation, the tiny blonde woman in the little green dress with the magic wand. But during the Q&A,
Brian asks Seven what Tinkerbell actually is, based strictly on the text. And Seven replies that J.M. Barrie does not describe her as a human being. The text states she looks like a butterfly. A butterfly. It fundamentally shifts the mental image from a familiar human sidekick to this alien, fragile creature. It does. But the physical description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compared to the lore they uncover. Oh, yeah. Brian asks why this butterfly creature is dying. Seven's breakdown of the original backstory is so much darker and more intense than the bedtime story version most of us grew up with. The original text borders on a psychological thriller. It truly does. According to Seven's extraction of the plot, Peter had promised Wendy that he would take his medicine from a bottle. But Captain Hook is actively hunting Peter, and Hook doesn't just stumble upon Peter's underground hideout. No, he doesn't. He captures some of the children and literally terrifies them into revealing the hidden entrance, which is located at the bottom middle of a tree. Hook executes a hostile interrogation. He is extracting sensitive intelligence from terrified prisoners of war who happen to be children. And then Hook uses that extracted intel to sneak into this tree bunker. He finds Peter's medicine, and he swaps it for poison. It's raw, premeditated murder of a sleeping child. Yes. And when Peter wakes up and is about to drink it, Tink realizes it's been tampered with. But she doesn't just, knock the glass away. She drinks the lethal dose herself to save him.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about how we consume media over generations, How so? We have over a century of theme parks, merchandise, and simplified movie adaptations that have sanded down the edges of this story into something sparkly and harmless. Right. What the Brian Book Club is doing here is like an archaeological dig. They're brushing away the cultural dust to uncover the raw materials of the primary source. It is a stark reminder of the danger of relying on secondary sources. If you haven't read the primary text, you're just looking at a shadow of the real thing. Seven isn't reading a fairy tale. He's uncovered a narrative about violent interrogation, premeditated poisoning, and ultimate self-sacrifice. Engaging with themes of that magnitude requires a highly mature, nuanced level of comprehension. Definitely. And that maturity is required for the final, and perhaps most profound, segments of the book telling. The liberal question and the best English vocabulary. Right, because you have this incredibly dark, intense narrative realization about sacrifice and belief. How do they conclude the session? They can't just close the book and walk away. No, because the goal of the Brian Book Club is humanistic. The text must be applied to the human condition. Okay, so how do they do that? During the liberal question segment, the book teller must ask the presider a philosophical question. But there is a massive constraint. The question must be formed using only 3 words from the text. Wow, only 3 words. It's called a liberal question because it's meant to liberate the concepts from the page and apply them to reality, right? Exactly. But forcing someone to use exactly 3 words, why limit the vocabulary so severely? The mechanism behind that limitation is actually brilliant. When you're stripped of your own modern vocabulary, you're forced to synthesize your current reality exclusively through the author's exact framing. Oh, I see. It creates a literal linguistic bridge between this century-old text and the room you are currently sitting in. So Seven looks at the text, follows the 3-word rule, and asks Brian, do you believe, or in Korean, do you believe in fairies? Yes. On paper, an adult being asked that by a teenager sounds a little absurd, but Brian's answer is remarkably vulnerable and grounded in adult reality. Brian answers from a deeply humanistic perspective. He says that he does believe. He explains to Seven that it usually takes him about 30 minutes to fall asleep at night. Unless he's utterly exhausted, he can't just shut his eyes and power down his brain. Right. The reality of modern insomnia. Exactly the opposite of Peter Pan, who never worries. Yeah. Brian explains that during those 30 minutes of lying in the dark, he lives another life in his imagination. He says he interacts with fairies, he talks with characters he likes, he plays around in his mind. Utilizing the mechanics of a childhood fantasy, this belief in things unseen is what helps him cope with the stress of the day and finally drift off to sleep. So what does this all mean? When you connect Brian's deeply personal coping mechanism to the best English vocabulary segment that follows, the synergy is incredible. Okay, walk me through that. Seven is tasked with selecting one single word from the section that he deems the best vocabulary, and he chooses the word address, pulled from the line where Peter addressed all who might be dreaming. And the word address serves as a perfect dual-purpose tool here. Seven defines it technically for the group. Right. As a noun, it means a location, a specific physical place. As a verb, it means to write a location on an envelope,
or to deliver a speech to an audience. The connection there is stunning. Think about Brian's 30-minute nightly routine. Brian is essentially addressing his own imagination. Oh, wow. He really is. He's traveling to a specific mental location, a sanctuary, and he's delivering a speech or interacting with the characters there to find peace in a chaotic world.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this is the ultimate triumph of the book-telling framework. We started with a high school freshman doing an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exercise. But because of the 9.1 eye contact ratio, forcing an imaginary monologue, Yeah. and the rigorous 5W1H dissection, And the sheer vulnerability of the liberal question, the exercise completely transcends academics. it evolves into an intergenerational exchange. It becomes this profound conversation between a teenager and an adult about the psychological necessity of imagination. It proves that classic literature is not just some dead artifact meant to be memorized for a pop quiz. It's a mirror you hold up to your own mind. And Seven recognizes that transformation in his closing thoughts. He reflects on how deeply meaningful it was for him to step into this specific space of the hard book telling. To prepare so intensely, to maintain that 45-degree angle and that rule of silence. Yes. And then to be able to share that cultivated space with his senior, Brian, and with anyone listening. It stopped being homework. It became a shared human experience. That is the highest possible outcome of studying the humanities. You decode the text, you understand its underlying truth, and then you use that truth to better understand the people sitting right there in the room with you. It's a masterclass in treating reading as an active, intentional, and ultimately liberating endeavor. It really is. Okay, let's take a breath and look at the intense journey we've just been on. We started by exploring the rigid physical demands of the imaginary monologue. Proving that how you read down to the angle of the book and the 9.1 ratio of your gaze fundamentally changes your cognitive relationship with the text. Exactly. We watched a high schooler use a 5W1H rehearsal to strip away the noise and find the narrative load-bearing wall of a single page. We shattered the pop culture illusion of a sparkly Tinkerbell, uncovering the dark primary source lore of Captain Hook's interrogation and Tink's lethal sacrifice. And finally, through a 3-word constraint, we landed on a deeply personal conversation about the necessity of building sanctuaries in our own minds. So I want to leave you with a thought to mull over today. Think about a book or even just an article that you read recently. If you were forced to look at just one single page of that text, could you boil all of its meaning down to a 3-word liberal question to ask a friend? It's a tough challenge. It really is. And more importantly, thinking about Brian's nightly routine. As adults living in a highly logical, constantly connected, demanding world, what happens to our nervous systems when we stop taking those 30 minutes before bed to simply step into a sanctuary and imagine?